당신은 믿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기억하는 그 과거가 전부 진실이라고. 저는 32살의 평범한 직장인 서준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9시까지 테헤란로의 빌딩 숲으로 출근하는 남들이 보기엔 아주 지루할 정도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딱 10분 전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폴더폰 하나가 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이사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이 물건은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충전기를 꽂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화면이 켜지더군요. 화면에는 단 하나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나. 그리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도망쳐, 기억이 돌아오면 넌 죽어. 순간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고 갑자기 거실에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잊고 싶어 스스로 지워버린 잔혹한 경고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겪은, 아니 제가 삭제했던 그 끔찍한 진실의 기록을 시작하려 합니다. 메시지를 본 뒤로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회의 시간에도 팀장의 목소리는 멀게만 느껴졌고 대신 귀 밑을 파고드는 기분 나쁜 기계음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이명이라고 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제 뇌 안쪽의 단단한 벽을 망치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요. 퇴근길 늘 걷던 익숙한 골목길이 갑자기 낯설게 변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뭉개진 채 저를 쳐다보는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죠. 공포에 질려 집으로 뛰어들어온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 비친 제목 뒤에 아주 흐릿한 흉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엔 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세히 보니 마치 누군가 강제로 주삿바늘을 꽂았던 흔적처럼 정교한 원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내가 알고 있는 부모님, 내가 자란 고향,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폴더폰에 기록된 유일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조차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3번의 짧은 울림 끝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었죠. 오직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규칙적인 소리를 내는 의료기기의 소음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죠? 제 물음에 수화기 저편의 인물은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서해 안개 요양원 402호 늦으면 네 차례야. 요양원? 제 주변엔 요양원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남긴 잔상은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홀린 듯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밤 11시 자욱한 안개를 뚫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20년 전 미해결로 남은 아동 실종 및 기억 조작 생체 실험에 대한 괴담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판조차 떨어진 그곳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된 폐가처럼 보였죠. 하지만 4층의 단 하나의 창문에서만 미세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며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402호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면 가득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 저는 단 한 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 저는 머리에 정체 모를 전극을 붙인 채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만지는 순간 억눌려 있던 기억의 댐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1998년 8살의 저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 의해 이곳으로 끌려왔던 거죠. 행복한 기억 이식 프로젝트. 그들은 고아들을 데려다 나쁜 기억을 삭제하고 가상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뇌에 주입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다정한 부모님, 평화로운 시골집, 즐거웠던 학교생활. 그 모든 것이 대본에 의해 설계된 가짜 기억이었습니다. 실제 저는 매일같이 고문을 견디며 뇌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던 실험체 14번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기억해냈구나 14번. 아니 서준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후디를 돌아보자 20년 전 실험 가운을 입고 저를 내려다보던 그 노교수가 휠체어에 앉아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교수의 휠체어 뒤로 수많은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지금 이 순간 서울의 평범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을 수십 명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의 실험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주입된 행복한 가짜 기억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목 뒤에 흉터가 타는 듯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가짜 인생이
누군가에겐 지옥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제 물음에 노 교수는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준군, 자네는 선택받은 거야. 끔찍한 학대와 가난으로 점철된 고아원에서의 기억을 지워주고 대기업 대리라는 번듯한 직함과 평온한 일상을 선물해준 게 과연 죄일까? 그는 책상 위 낡은 리모컨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모든 혼란을 지워줄 수 있어. 다시 내일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평범한 서준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어때? 다시 행복해지고 싶지 않나? 그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이 모든 공포를 잊고 다시 안락한 일상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제 시선은 벽에 붙은 어린 시절의 나와 마주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떨고 있던 그 아이. 그 아이를 배신하고 가짜 행복을 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교수의 손에서 리모컨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장전되는 총기 소리. 실험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는 14번 확보해 라는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고 복도의 전등들이 하나둘 꺼지며 저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폴더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닌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준아, 도망쳐. 네 뒤에 남자의 목소리가 끊기자마자 차창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들이 저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폴더폰에 꽂았던 것과 똑같은 주사 바늘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억 속어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한다. 이번엔 완전 삭제로. 차가운 약물이 제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며 조금 전 보았던 노 교수의 얼굴, 요양원의 풍경, 그리고 제 진짜 이름일지도 모를 어떤 단어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차 시트 밑에 숨겨두었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잊지마, 너는 실험체가 아니야. 너는. 제 목소리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끈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제 방 침대 위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고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포박 흔적과 주머니 속의 소형 녹음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는 제가 요양원에서 겪은 모든 대화와 교수의 자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교수가 실수로 내뱉었던 서버실의 위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가짜 기억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 서버를 강남의 한 유명 IT 보안 업체 지하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을 삭제하려 했다면 저는 그들의 시스템을 통째로 파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커뮤니티에 내 인생을 팝니다 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조작된 기억과 생체 실험이라는 키워드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제 글은 순식간에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담보로 한 마지막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IT 업체 지하주차장, 저는 미리 준비한 해킹 툴과 소형 카메라를 몸에 숨긴 채 침입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눈앞에 펼쳐지는 기괴한 서버실의 풍경에 경악했습니다. 수백 개의 배양의 탱크 안에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뇌에는 수많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평화로운 사회의 실체입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서버 본체에 바이러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들이 깨지기 시작하며 탱크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모니터에 노 교수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저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야. 그게 네가 원한 구원인가?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이건 진짜 우리 인생이니까요. 저는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모든 서버가 가부하로 폭발하기 시작했고 화염 속에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모두 깨어나세요. 사건 이후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공중분해되었고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수천 명의 실험체들은 여전히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지금 있는 이 방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험실의 가상 공간인지 의심이 들곤 합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테헤란로의 빌딩 숲도 없지만 흙냄새와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목 뒤에 흉터를 만져봅니다. 이제 그것은 제게 공포가 아닌 제가 진짜라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딱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것은 지금 이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제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본은 마음에 드시나요? 14번. 제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숲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탈출조차 그들이 설계한 또 다른 장르의 소설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확신하시나요?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기억이 정말 당신의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